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백모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지난 한 2015년경부터 제가 어떤 그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좀 고백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하나의 그런 변화가 아니고 아마 우리 이 자유공화 애국 시민들의 그 이런 그 과정을 밟으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게 어떤 변화 과정이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국힘을 점령하면 된다. 국힘을 점령하자. Occupy People Party. Occupy People Party. 그겁니다. 먼저 잠시 노재승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은 노재승에 대해서 노재승은 공적 문제고 조동현은 사적 문제다. 사적 문제 가지고 조동현 사퇴했는데 당연히 노재승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소리입니다. 둘 다 사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 엘리트 혹은 파워 엘리트에 대해서 뭐를 하냐 사람들이 사적 행보, 개인의 행보를 가지고 공적 자격, 공인의 자격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 살인, 강간전과 사적 문제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온다? 국회의원 후보 나온다? 그거 덮어요? 사적 문제니까? 아닙니다. 사적 행보를 가지고 공적 자격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가 그 전에 남녀불꽃노동당, 남노당 이름의 여성자유기구 부르르를 판매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사적 영리활동이니까 덮어? 아니죠. 김어준다운 짓이죠. 김어준. 그러면 어떤 브랜드입니까? 기발하고 무도덕한 개인 행태를 상징하는데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제가 개탄하는 것은 기발하고 무도덕한 부르르 남노당 하면 딱 좋을 사람이 그걸 가지고 아우라를 잡고 그걸 가지고 저쪽 진영의 최고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야 하고 한숨을 쉬는 겁니다. 저는 김어준 최대의 불행은 바로 이 정치색을 초월해서 진영을 막 넘나들면서 이 남노당 같은 기발하고 무도덕한 그런 내지르기 이것을 이제 포기하고 정파성에 찌든 선전선동꾼이 됐다는 점에서 김어준 씨의 인생 유전에 대해 슬픔을 느낍니다. 자, 조동현 사적 행보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겁을 한 겁니다. 뭐 자꾸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기겁을 하냐. 저 같은 경우에 뭐 혼외자가 있다. 제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 남편한테 이거 당신 자식이야 라고 들이밀어가지고 재판에 가서 친자 확인을 했다. 이건 좀 문제다. 뭐 어떤 운명적 사랑, 아모르 파티, 운명적 사랑을 해서 혼외자를 뒀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당신 자식이야? 하고 들이밀어 남편한테, 법률적 남편한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적 행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공적 자격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정치 엘리트를 판단할 때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사적은 사적 영역으로 남겨두고 공적은 공적 영역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조재승이 자기 개인 미디어 하잖아요. 개인 미디어,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여기에 쓴 글 그게 무슨 공적 행보예요? 사적 배설이지. 사적 배설이죠. SNS에 술 취해서 쓰기도 하고 졸려서 쓰기도 하고 기분 좋아 쓰기도 하고 기분 나빠 쓰기도 하고 개인 배설이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 막 툭툭툭툭 내뱉는 거. 그게 바로 소셜 미디어잖아요. 사적 행위죠. 사적 소통이죠. 조재승이 공적 발언 아닙니다. 사인으로서 사적 행위한 겁니다. 제가 어디 가다 AC8 하고 욕을 했어요. 그거 사적 행위죠. 제가 페이스북에 AC8 같은 놈들 하고 욕을 했어요. 사적 행위죠.
그걸 어디 공적 행위라고 둘러대요? 김어준 씨는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엔 사고력과 언어 능력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배우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성공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아우라를 두르고 큰 지도자인용. 그 아주 비아냥거리고 비열한 정파적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이상한 좀비스런 좌좀스런 사람들이 닥치닥치 들러붙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취한 모양인데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자, 조재성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조중동과 국힘 웰빙 기득권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김구. 그거 치아포 살인사건 그 국밥 가지고 싸움 나서 처음에 시작한 거 아니야? 말 맞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5.18 여러 각도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 맞는 얘기죠. 5.18 유공자 그거 명단 공개하고 왜 유공자 됐는지 말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정부 재난지원금 지금 정상적으로 장사가 돌아가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재난지원금 받을 땐 기분 좋지만 결국 개밥이야. 사람들 코 꿰는 거야. 말 맞는 얘기죠.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문맥 자체는 가난한 사람 일반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가 포노그래피 가난을 가지고 꼴값을 떠니까 실제로 가난했는지 안 가난했는지 아무도 말 안 하는데 가난을 가지고 꼴값을 떠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문제가 좀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그런 소외도 얘기 못하나? 그래 소외를 얘기했어. 거기서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길래 극우 논쟁이 붙냐고. 극우 논란이 붙냐고. 결국 조중동과 국힘 웰빙 기득권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그냥 좋게 싸움 안 하고 어쩌고 이렇게 가자는 거지. 그거 넘으면 너 안 돼 숙청한 거죠. 이거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아주 안 좋은 징조예요. 윤석열 후보가 이걸 나서가지고 말렸어야 되는데 아마 나서서 말릴 만한 그런 정신이나 여유나 힘이 없는 거겠죠. 이거 유승민계의 파워라고 바깥에선 소문이 돕니다. 지금 계보로 유지되고 있는 건 유승민계인데 국회의원 숫자도 문제지만 국회의원보다도 보좌관들이 많대요. 유승민 쪽에서 배출된. 그래서 유승민계 파워입니다. 보죠. 파워가 맨날 간다는 보장 없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최종 결론은 뭐냐. 지금 국힘으로 들어가서 평당원 운동해서 국힘을 점령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2015년부터 한 6년 전부터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요새 가끔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들었고 그런 엄두가 안 났었어요. 우선 첫째 2015년에서 16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탄핵 전까지. 탄핵 국면이 2016년 11월에 시작했으니까. 그때 저는 이제 비정당, 초정당 유권자 운동을 주장했습니다. 자유통일 유권자본부, 자유본. 아직도 그때 들어오신 회원님들 중에 수십 명이 회비를 내주십니다. 저를 믿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 박 대통령이 존재를 할 때고요. 당연히. 그때 친박 친이 싸움판이 보통 싸움판이 아니죠. 그리고 국힘 안에 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하고 친박 친이 싸움판이 붙고 있는데 국힘에 들어가서 뭐 할 게 없어요. 따라서 그때는 국힘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못할 때입니다. 특히 2016년 4월 총선 이후 그때 총선 끝난 다음에 총선 끝나기 전부터 제가 사고를 쳤는데 이른바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 누가 댓글에 대구 김문수 선거구에 가서 민주당 지지 운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댓글 달았던데 착각하신 겁니다. 저는 대구 김문수 선거구가 아니라 대구 유승민 선거구에 가서 민주당 후보 지지 운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왜냐? 유승민은 제가 보기엔 반헌법 사범이에요. 왜 반헌법 사범으로 보냐? 국회법을 고쳐서 행정부가 갖고 있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시행령 제정 권한을 침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한 짓이 뭐냐? 시행령을 대통령이 만들면 그걸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오케이 받아라 라고 국회법을 고친 거예요. 이거는 삼권 분립을
하위법인 국회법을 고쳐서 우회해 갖고 침해한 거예요. 저는 그 과정 보면서 유승민이 저건 헌법사범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큰일 날 사람이다. 큰일 날 사람이다. 그게 2015년에 있었던 일이죠. 유승민이 무슨 짓을 했냐. 그때 그 전광판에 찬성 반대 뜨는 거 보고 그때 거의 다 찬성을 하고 기권이 한 7, 8, 그 반대가 한 7,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친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박근혜 아우라 두르고 다니면서 저 친박입니다. 표 주세요. 이거밖에 없지. 친박이라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이념상에. 제가 보기에는. 뭐 반대가 한 7, 8명밖에 안 돼요. 기권이 한 7, 8명이고. 그 당시에 그 국회법 파동 때 보면. 그렇게 해서 통과됐죠. 그 반대 기권 뜨니까 유승민이 그때 야 저거 찍어도 전광판 가리키면서 찍어가지고 보복하겠다 이거지. 제가 그 사정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잖아. 그래서 2016년 4월 총선에서 대구 유승민 선거구를 가보니까 뭐 이승천이라고 민주당 후보가 막판에 등록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나 그런 선거 사무실은 처음 봤어요. 주유소 지하를 선거 사무실로 쓰고 있고 동책, 반책도 임명을 못한 상태고 조직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승천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죠. 자, 그거가 이제 금기를 엄청 깬 거예요, 이 바닥에. 저 도라이 소리를 들었죠. 제가 그때 뉴데일리 주필인데 도라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론인이 선거에 참여하면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유승민이 시켰는지 아니면 누가 뭐 열받은 유승민 지지자가 했는지 저를 나중에 고발했는데 법률상의 그 언론인의 정의가 상근자예요. 언론사에. 그런데 저는 비상근자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직함만 주필이지 제 책상도 없고 그 다음에 제 급여도 정규직 급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급여 받았어요. 4대 보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2010년 4월 총선 때 제가 그 짓을 해서 그때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희경이라는 인물이 그 비례대표로 이제 나와서 됐단 말이에요. 빠지를. 그런데 이 전희경 씨가 그때 하던 게 뭐냐면은 저쪽에 지금의 역사 교과서들이 좌경화돼 있다. 친북 자학사관이다. 이걸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전경련 인맥에서 길러낸 인물인데 이걸 떠들어서 그게 이쁘게 보여서 김무성한테 아마 그때 저걸 받았을 거예요. 공천을.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논문이 보도 듣도 못한 수준의 복사 표절이에요. 그냥 통째로. 그런 복사 표절은 보도 듣도 못했어요. 아주 황당해요. 물론 석사 논문 그까짓 거 복사 표절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소리라고 보지만 제가 그때 못 참았던 건 지금 역사 교육의 진실성을 전도해 가지고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비록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석사 논문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표절이 있었으면 사과하고 석사 학위를 반납하고 넘어가야 된다. 뭐 국회의원 배지까지 내려놓을 일 없었어도 한번 짚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쓰고 글을 썼는데 이거를 정규재가 나서 가지고 정규재 대표가 나서서 그때 한경 주필할 때요. 자기 그 정규재 TV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때도 거기에 불러들여서 낄낄거리면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자들은 이거 철딱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그때 전희경이 한 말이 뭐냐면 정치판에 오니까 재도 묻고 똥도 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럼 저는 재하고 똥이야. 제가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정경련 까고 정규재 까고 그 다음에 전희경을 깠는데 이제 이게 무시무시한 이제 후폭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련은 이제 저는 정경련으로부터 제가 정경련 그 돈 나오는 구절 전에 설명했더니 뭐 정경련에서 많이 받아 처먹었겠구만 하고 누가 썼던데 죄송합니다. 많이 받아 못 처먹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전부 돈 용돈이라도 받은 사람들 전부 불려갔었는데 검찰에 참고인 조사로 저는 안 불려갔습니다. 저는 안 불려갔어요. 여러분 저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어요. 쟤는 관리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경련이랑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제가. 이쪽 이른바 우파 시민사회를 푼 던져가면서 쪼물락거리는 걸 제가 2012년, 11년부터 비판을 했기 때문에 사회가 무지하게 나빴어요. 따라서 돈 받을 일이 없죠, 별로. 어쨌거나, 그래 놓으니까 이제 돈 주머니를 건드린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제 밟아 죽이는데 하루 종일 트위터랑 페이스북에서 이제 아주 떡실신 되도록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파 동지들로부터. 그때는 우파 동지가 몇 명 없는데 엊그저께까지 나랑 밥 먹고 술 먹던 자들이 일치단결해서 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덕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탄핵 국면 들어가니까 없어졌어요. 뻥 하고 큰 사건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5월부터 되게 밟힌 것 같은데 5, 6, 7, 8, 9, 10 딱 6개월 밟혔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하루에 수백 개 글이 올라오는데 매일. 그때는 우파의 사이즈도 작을 때예요. 자, 그러니까 2015년 16년에 저런 세월이니까 저기 뭐 국힘에 비집고 들어가서 뭐 한다. 아니 국힘에 지금 얼마나 살벌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승민, 김무성 뭐 살벌하게 기세 등등하게 있고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고 친박 친이 싸우고 국힘에 뭐 들어가고 말고 얘기를 못해. 저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정국이죠. 2017년, 18년. 이제 탄핵 및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할 텐데 저는 그때 국힘에 대한 날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돌이켜보면 2018년이 트럼프 초기예요. 미중 전쟁이 막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2018년 초에 미국 CPAC 그러니까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mmittee, 그러니까 미국 ACU, 미국 보수주의 연맹에서 하는 CPAC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제 고든 창이랑 데이비드 맥스웰, 타라오, 저 이렇게 넷이 앉아서 영어로 얘기를 하는 세션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북한과 중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게 문재인 정부는 쿼사이 토탈리타리아니즘, 유사 전체주의고 북한은 전체주의 컬트 사교고 중국은 저건 마오이스트 전체주의고 이 세 개의 전체주의 삼각편대가 지금 동북아를 위협하고 있다. 이 말을 했는데 고든 창이 그 말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거론돼서 그런지 전체주의, 토탈리타리아니즘이라고 규정을 안 하더라고. 유사 전체주의라고, 문재인을. 그 당시에. 오소리테리아니즘이라고 말을 고쳐서 하더라고. 독재라고. 제가 거리감을 좀 느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평론가들은 아직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 거리감을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도 이른바 트럼프나 혹은 그 주위의 보수 진영도 한국을 잘 몰랐고 저희도 이제 그때 트럼프의 미중 전쟁을 보면서 야 미국에서 뭐 중요한 일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하고 눈이 떠갈 때예요. 탄핵 직후라서 국힘은 미워 죽겠고 그래서 국힘관 날 세우고 탄핵과 미국의 변화와 중국의 변화와 미중 전쟁의 비밀이 뭐야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던 시점이에요. 따라서 저 때 국힘에 들어가서 운동하자 뭐 이런 생각은 못했죠. 2019년 20년은 어땠냐. 여전히 국힘에 대해서 날을 많이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 백모의 저주에 걸려서 낙선했다고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나경원 선거구에 가서 나경원 비판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나와서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뭐냐면 나경원이 사드 때 김부겸, 정동연, 조배숙과 함께 미국에 가서 사드 관련 회의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면 사드 그거 여기 한국 중국 관계 있으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한 나경원이 나는 저 세 사람과 입장이 달라서 사드 배치를 찬성했다라고 기자회견했다는 기억은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야 당신이 거기 미국 그렇게 붙어가서 그렇게 쎄쎄쎄 하고 다니고 그게 할 짓이었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원내대표인가 뭔가 했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랑 나를 세워서 잘 투쟁을 못했어요. 당신 머신하다고 다니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경원 선거구에 가서 그 동작동 사당 총신대역에 가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한 50명에서 100명씩 저녁에 나경원 성토 집회를 했었습니다. 국힘에 나를 세운 거죠. 그때 나경원이 원내대표인가 뭔가 아무튼 그 당 간부였었어요. 그런데 저 무렵에는 이제 미국의 이 트럼피즘이 해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단어가 보스입니다. 저거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든지 트럼피즘 이건 미국식 용어고 저게 인류 전체에도 저 똑같은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데 저거는 가치지향 주권국가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를 강화하자는 주의다. 다시 말해서 각 나라의 국민이 자기 나라를 자유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방향으로 강화해 가자는 운동이다. 자유, 개인, 진실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그렇게 해서 이제 해독이 된 거예요. 미국의 움직임이. 미국의 움직임이 해독됐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트럼프를 매일 거의 뭐 개 잡땡으로 매도하고 있는 빅텍, 빅미디어, 빅머니, 그 다음에 워싱턴의 스왑프, 워싱턴 기득권들 여기가 얘들이 왜 이러는 거야? 같은 미국이 아니었네. 트럼프가 이게 올바른 지금 입장 취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개 잡땡으로 밟으려 그래? 그래서 그때 글로벌리스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글로벌리스트들 얘기할 때 주로 기독교에서 이제 좀 그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진 분들이 뭐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 뭐 이런 용어로 했었지 글로벌리스트들, 글로벌리즘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될 때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비로소 글로벌리스트들, 글로벌리즘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얘들 입장에서는 이 자유세계와 서방과 미국의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켜서 그리고 중국을 키워서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놓고 쪼물락쪼물락거리는 그러한 세계, 걔들 말로는 세계 질서, 월드 오더, 제 말로는 월드 시스템, 세계 시스템을 선호하는구나. 트럼프가 따라서 쟤들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볼 때 치명적 적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트럼프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게 해독이 된 거예요. 그게 해독이 되면서 탄핵도 해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힐러리나 글로벌리스트들이 한반도에 가진 입장들, 특히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하지만 박 대통령이 아쉬웠던 거는 이 지정학에 있어서 이게 지그재그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 전승절까지는 그 중국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하려고 중국과 굉장히 가까이 갔다고요. 그러다가 그거 실패하면서 사드 배치 수용하고 그다음에 2016년 2월에 개성공단 철수하면서 완전히 180도로 돌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중국과 가까이 갈 때도 그랬고 또 180도도 도를 때도 그렇고 미국과 충분한 사전 조율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는 사실상 북한 해방을 선언했다고요. 북한의 모든 주민들 전부 자유대안의 품으로 오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글로벌리스트든 아니든 이 어떤 휴전선 관리, 분단 관리라는 기본 틀을 한미 간의 기본 틀을 깨는 행위거든요. 왜 그러면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리스트든 아니든 간에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휴전선이라는 거는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Sphere of Influence, 영향권 경계선이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깨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 야 이거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건데라고 이제 경계심을 가지는데 특히 오바마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음모에 능하고 어두컴컴한 디자인에 능하니까 저거 요번에 좀 단단히 교훈을 줘야겠어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미중 전쟁, 미중 대립, 그 다음에 탄핵 이게 해독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국힘에서 이런 걸 전혀 해독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은 그 싱하이밍한테 공격을 받을 정도로 일단 선을 걷잖아요. 사드는 우리 주권 사안이다. 그걸 뭐 확대하거나 뭐 강화하는 거 이건 다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중국 눈치 볼 거 없다. 그 다음에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나라들끼리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은 국가의 기본이다. 그래서 싱하이밍이 발끈해갖고 중앙일보에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그 윤석열을 까는 사설을 썼죠. 그럼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중국 그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내년 2월달 그거를 외교적 보이콧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윤석열이 나서는 건 모양이 안 좋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외통위 김기현 원내대표라든지 박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저거 그 한국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공청회나 무슨 세미나라도 열어야 돼. 안 하잖아. 윤석열 너 혼자 나가서 싸워라. 우리는 여기 중국 친중 세력 혹은 종중 세력과 원수 지을 일 안 할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꼴 보기 싫어서 2019년, 2020년에 여전히 국힘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2019년, 2020년에는 제가 국힘의 평당원 운동하러 국힘을 점령하러 들어갑시다라는 얘기를 안 꺼냈던 거죠. 원칙적으로 유권자 운동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지역별 민초 운동이 중요하다까지 그 민초가 국힘에 가입해서 평당원 운동해야 됩니다. 얘기까지는 안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변천사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변천사를. 왜 그러면 이런 과정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그 자유시민이 겪어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의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단 말이죠. 지금 국힘으로 들어가서 평당원 운동에서 국힘을 점령해야 돼요. Occupy People Party. 왜냐? 국힘이 완전히 무주공산 됐어요. 무주공산이에요. 결정적 증거. 이준석이 당대표하고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먹은 거예요. 국힘이 무주공산이 아니면 어떻게 이준석이 하루아침에 당대표랍니까? 국회의원 무선인데 한 번도 뽑힌 적이 없는데. 그 전에 말이에요. 김영선인가? 고향에서 출마한 서울법대 나온 여자 의원. YS 때인가 할 거예요. 언젠가 그 당이 이렇게 잠깐 비어가지고 초선일 때 당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 2개월. 당대표 맡은 김에 인사를 드린다고 YS인가 누구를 찾아가서 YS가 그때 퇴임한 후다. 찾아가서 제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YS가 기가 차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김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철이 없었다고. 그래서 김 의원이 깔깔거리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초선인데 당대표를 해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 안에서 의견이 정리될 때까지 잠깐 1, 2개월 하는 그런 당대표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당대표라는 건 저런 이준석급이 할 분번이 못 되죠. 그럼 당대표 되잖아요. 윤석열 마찬가지죠. 정말로 이제 그 홍준표 입장이나 혹은 다선 그 국힘의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그냥 박힌 돌 걷어 차버린 거 아니에요? 튕겨버린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대표를 먹고 윤석열이 후보가 되는 판에 우리 주권자 국민이 국힘 점령하지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